자, 8번째 주제입니다. 세계 국채 지수 관찰 대상국이라고 나왔는데 관찰 대상이 된다는 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애매하죠.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1인당 GDP G7국 진입했다 2020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보물이에요. G7에 진입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커진 것 중에 하나고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올라갔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나름 경제 대국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의 이게 글로벌 경제 청구에 대해서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다운됐죠. 11위에서 14위로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나름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경제적 수치적인 측면에서만큼은 선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WGBI 편입식 기대효과예요. 세계 국채지수 만약에 3대 채권지수 안에 들어가게 될 경우 지금 이제 예상순위가 9등이기 때문에 관찰 대상국에 들어간 거고 얘네들은 국채 신뢰도가 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퍼센트를 높게 내지 않아도 금리를 높게 내지 않더라도 구매자는 굉장히 늘어나죠. 당연히 다 팔리죠. 이유는 뭐냐면 믿을 수 있으니까 신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채권 발행 금리 낮추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더 이제 그 금리 자체를 낮춰서 외화를 보유할 수 있는 게 늘어나게 되죠. 외화 취입 유입 효과 50, 60조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커지는 것 중에 하나고 이자 비용, 채권에 대해서 국채를 발행했으니 여기에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연간 5천억에서 1조 2천억 이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외국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지수가 올라간다면 이제 몇몇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런 국제지수의 입장에서 여기에 가입됐다라고 했었을 때 그 나라 국채는 정말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당연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WGBI 편입이라고 했었는데 현재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에서 등재가 된 상태고 이후에 결정이 내는 것은 조금 더 이후부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판단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결정이 나면 적어도 2024년 9월부터는 여기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신당역 영무원 피살 사건입니다. 이제 스토킹 처벌법 강화에 대해서 나온 사례였고 이 사례돼 있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꺼내게 됐었죠. 스토킹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자기가 이제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형 가해자나 의도가 조금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고 하게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이 스토킹이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스토킹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킹이란 건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갖고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한 번 갖고 되는 건 절대 아니고 너나 스토킹 하냐? 스토킹 할 거냐죠. 엄밀하게 돼서. 여기 보면 강요 혐의로 고소하게 되고 기소하니까 여기서 직계해제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어떻게 1시간 10분 먹으면서 여자는 순찰적 ACDC와 흉기로 공격하고 난리를 치게 된 거죠. 결국 이 스토킹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했을까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같은 경우는 정말 악의성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 거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스토킹의 가장 큰 거는 바로 SNS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시사상식을 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SNS 얘기는 뭐 매달 나오죠. 근데 그 SNS를 통해서 타인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되는 DM을 보이거나 다양한 이제 뭐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연락을 하게 되고 접근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 스토킹의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명시적으로 처벌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이 그걸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고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 이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스토킹의 문제가 보통은 이제 처벌을 받기보다는요. 다시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많이 마무리가 돼요. 처벌해야죠. 예,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고 그거 해야 되고요. 강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런 건 없어야 되는 일이죠. 이게 또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니까 옛날 속담 중에 잘못된 속담들이 있어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 나무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진짜 좋은 것은 아니죠. 스토킹입니다. 예. 행위응연 보시면 상대방과 측근에게 접근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측근한테 다가가서 이제 해달라고 하는 거고 진로를 막아서서 못 가게 한다든지 주변에서 기다리는 지켜보는 거 끔찍하죠. 우편, 전화. 우편이 있는데 이제 우편은 이제 과거됐죠. 전화나 이제 핸드폰 이제 전화하게 돼 글그림 영상 같은 거 보내고 제3자를 통해 물건 주거지 부근에 나와서 이제 받게 하는 거, 주거지에 부근에 놓는 거, 회선하는 거,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이거 보시면 어떤 스토킹도 보이나요? 그거 있죠. 아이돌들. 아이돌들에 대해서 아이돌의 그 사생 팬들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생 팬들에 대해서 애진간하면은 자신의 어떤 팬들이라는 입장에서는 잘 신고를 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신고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거를 침범하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되고 5년 이하 흉기 사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반의 정당한 상대방 그의 가족이에요. 그 사람이 의사에 반해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했으면은 이유 없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보면 반의사 불벌죄 폐지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의사를 안 한다, 이제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이런 거죠.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스토킹을 당한 사람들이 다시는 이 사람이 연락을 안 하는 게 중요하지. 또 괜히 이 사람한테 죄값을 치르게 했다가 더 달려들면 어떡해? 라는 불안감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한 전자장치나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같은 거 만들어서 지금 SNS로 들어가는 막아야 되고 잠정치 위반 시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 형벌을 올리겠다는데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토킹 처벌법은 당연히 강화될 거고 조심을 해야 되고 뭐 그것도 정성이다라는 식으로 이것을 마치 범죄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스토킹 상담 5.11 신고 수 22년 증가한 거 보십시오. 9월 현재니까 실제로 이제 2배가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지금 이것을 이제 경찰청 입장에서 추산된 거지 다른 일반 민간 기관이나 이런 데 나타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죠,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이제 시대거지 입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었는 게 이 가처분 인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보들을 보였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이빨이 빠져버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법원 판단에서 이때는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되게 되면서 직무집행 정지를 이끌어냈었죠. 그래서 정진성 비대위원장 됐다가 이때도 이제 가타부터 말이 없다가 가처분 기각된 걸 보면서 이제 엄청나게 그 정진성 비대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서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체적 절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서울입법 금지가 정당에 나면 직접 적용된다.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서울입법 금지의 원칙이 원래 법에 존재하죠. 법에 존재하는데 이쪽에서 이것을 집어넣을 것이냐라는 것에서 말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공천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정당인으로서 대통령이나 큰 자리를 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공천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도 있는데 심지어 내가 공천을 할 수 있는 거라는 더 엄청난 권한이겠죠. 그래서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광역위원 선거의 정당 공천 91년에 이렇게 되다가 기초단체, 광역단체, 선거 모두 정당 공천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초위원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나왔다가 이제 기초위원도 전부 다 어떤 당원으로 속혀하게 되면서 하다가 95년 4월 기초위원 선거 정당 공천 배제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제 유지하게 되고 기초위원 선거도 2006년부터는 다시 정당하게 되면서 어떤 기초위원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자치에서 들어가는 도급이나 이제 구급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뽑게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것도 정당에서 이것을 공천하게 됨으로써 당연히 이게 정당 공천제가 들어가게 되면 정당 입장에서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외국의 지방정치 참여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정이에요. 지역적 기반의 양당제도 확립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정당차가 부적절한 여전히 존재합니다.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의 어떤 다툼은 존재합니다만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고 영국도 인정합니다. 근데 소도시일 경우는 지역의 인재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하죠. 그래서 정당차는 형식적이고 실제는 인물 중심을 많이 뽑히고 얘네들은 정당이 많이 휘둘립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명분 구조는 없지만 후보자 추천제에서 했는데 여기서 인물 중심 투표가 되는 이유는 얘네 정당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당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지역마다 이제 인기 있는 정당 다양하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대단히 인물 자질적으로 많이 합니다. 독일은 이 자치단체에서 정당 후천할까 말까 자치주의 판단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비정당으로 보통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 기능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일본 같은 게 인정입니다. 근데 실제 선거에선 배제된다. 바로 뭐냐면 자치단체 대부분이 무소속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 공천도 상관없는데 대부분이 무소속이다라고 하게 되고요. 얘네 특징이요. 대물림이 돼요. 대물림.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이 지역에서 이제 이쪽에서 지자체장을 했다 그러면 그 아래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방 정당 공천제라는 것이 정당에 있어서 엄청난 칼자루라는 거. 갑자기 뭐 십자군 전쟁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성직자 서인권 문제, 바로 카노사의 굴욕 같은 것도 비슷하죠. 누군가를 어떤 권력에 있는 위치에 올려놓는다라는 권한 자체는 굉장히 큰 거고, 이게 예전에 왕이 갖고 있었던 힘 중에 하나일 거고, 이게 가장 큰 권한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인사에 대해서 누구를 배치할 수 있다라는 거. 자, EU 텍소노미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인정 기준 나와 있습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인데 EU 텍소노미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방사선 폐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사선 폐기물에 대해서 일종의 문서화된 세부 계획뿐만 아니라 법률 제정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후에 탄소 제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제로 탄소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원자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대부분 다 보고 있고, 미국이나 프랑스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쪽에서 이 녹색 분류 체계 쪽에 이제 이러한 것들, 이 원자력 발전이 없이는 이것을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력을 생산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화력을 안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탄소가 나타나니까. 수력이나 이제 천연 에너지로 이제 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원자력을 하게 되고, 당연히 논쟁이 팽팽하게 되는 거는 LNG죠. 바로 이제 천연가스를 이용한 이제 발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완전히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천연가스 100% 제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란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천연가스에만 또 의존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된다라는 논란 때문에 서로 다툼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린워싱을 막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린워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유마트로 이전하는 부적정한 인증 라벨이라고 나왔는데, 실제 이제 공인이 됐냐, 제로웨이스트냐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죠. 뿐만 아니라 환경에 해로운 상품, 친환경적 요소 정의하는 유해 상품 정당화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 무라벨이라 그래서 이걸 없애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인증되지 않은 마크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한다라든지 무관한 내용, 관련 없이 이렇게 되는 것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도 지금 나올 수 있고, 또한 뭐 광범위한 용어. 그러니까 환경과 보호에서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용어들을 쓰거나 증거 불충 환경 주자 이걸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은 얼마나 아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린워싱 7가지 종류 나눠서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환경 보호한다고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실제로 맞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거고, 괜히 이거를 누구한테 요구하냐면 환경 보호라는 명목 아래 소비자에게 이것을 덤태기를 씌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국의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의 2 입장은 에너지원은 원전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37개 주가 전부 다 얘기를 했었고, 원전 포함 탈탄소, 클린에너지 전략, 그래서 원전을 안 할 수는 없게 된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얘네는 큰일이 있었죠.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증설에 대해서 안 하고 기존의 걸 잘 보완해서 사용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영국도 소형 모드 원전 SMR이랑 프랑스 원전은 뭐 전부터 많이 유명했죠. 그래서 이쪽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만 원전에 탈피를 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회의적이다라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이라는 데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 중심주의, 에고, 인간의 에고, 자아죠.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경우 있고, 이제 인간도 어떤 생명 공동체 중에 하나일 뿐, 생태 속의 하나일 뿐, 에코입니다.
이것도 인간이란 지위 자체가 높아지지 않고 이 안에 일부로서 이렇게 되면서 일종의 에코파시즘이라는 표현을 써요. 에코파시즘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환경이라는 것이 무조건 가장 선에 있고 환경지상주의화 됨으로써 우리가 다른 것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한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제한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돼요. 뭐 제 입장에서는 아직도 커피를 시켰을 때 이제 빨대를 안 주는 경우, 또 빨대가 종이 빨대 같은 경우, 예, 적응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제 손에 있는 거는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장하는 기타 등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단순히 빨대 하나로 환경을 아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웃기고, 먼저 이제 이쪽에서 개발할 때 비용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그런 포장지나 이런 거에서 썩는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비싸서 원가가 높아져서 자기네가 안 된다라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감내해야 환경이 보존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환경이란 것도 잘 기억해야 될 게 일종의 검소 절약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에고파시즘이란 단어,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이렇게 지배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인간 중심주의 입장 그림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시안정펀드 투자 구조 나와 있죠. 그래서 증시안정펀드, 증안펀드라고도 부릅니다. 이 증안펀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너무나도 증시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3,000 넘었다가 2,200, 진짜 완전히 3분의 1 가량이 폭락했는데 가지고 있는 주식 자체에 대해서 보자면 절반 이상 폭락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오만전자 그러면 입에 착착 달라붙죠. 삼성이란 것도 그렇게 떨어지게 되고 하이닉스도 이제 9만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우리를 선도하는 주식들 자체가 떨어지고 다른 주식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안펀드를 통해서 지금 10조 7천억 원 들어가게 돼서 투자를 집행하게 되면 인덱스나 지수상품 투자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증시를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니까 분명한 것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미봉책 한시적인 것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걸 가지고 어떤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20조 7천억이라는 게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굉장히 커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증시에 미치는 어떤 구조면에서는 3%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펀드가 투자돼서 정부 입장에서는 증시를 그냥 가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보여주겠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대한 적발이 나와 있죠. 불법 공매도 못하고 하는데 우리는 과태료당 9천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20년 이하 징역 보이시죠?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의 10배 벌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10배 벌금 물리겠다.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겠죠. 50만 유로 이하의 벌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공매도 처벌이 약간 손번망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주가 하락 예상하고 빌려 팔았다가 주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이면서 시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애들은 가장 좋은 게 떨어질 때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니 얘네들 입장에서 공매도 주식을 공매도로 이제 주문을 넣은 다음 당연히 얘네들은 호재가 나는 것보다는 악재가 나는 것을 기대를 하겠죠. 근데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경우는 불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 매도부터 이 판매부터 시작되는 거죠. 당연히 이게 주식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업틱률 같은 경우는 매도 효과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 가격으로 하게 되니까 밑으로 호가를 내면 내가 저렴하게 호가를 내서 하게 되면은 이 주식 지금 안 좋나? 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한 것이 업틱률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카카오 먹통 사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지금 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 이용 택시기사, 카카오톡 톡 채널 이렇게 지금 제한 나와 있죠. 이 카카오가 지금 뭐가 있냐면 이 시메트시 기본 요금에 대해서 카카오 택시하고 연관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준 독점화 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굉장히 커지게 됐죠. 근데 실제로 이게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있던 우버 택시나 이런 걸 다 먹어버린 꼴이 돼버렸죠. 토스도 지금 들어간다고 말은 했는데 다시 잠잠해졌고요.
바로 이 심야 택시난입니다. 밤에 이게 잡히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 이제 기본요금 자체가 1만 원 넘는 택시까지 나올 수 있게 되고 이전에 있는 택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택시들이 많아져야 하는 건 맞는데 가격이 또 이렇게 비싸지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개혁을 한다라는 거죠. 택시 공급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 기준 완화하고 하게 되는 거. 또한 새로운 파트타임 근로계약이나 타다 우버 모델을 제도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타다 택시 같은 건 좀 억울했던 면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소송 개선 걸리면서 결국 포기란 사례에 해당하게 되죠. 심야 광역버스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선 새벽 1시까지 하겠다. 지금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심야 택시에 탄력 코치료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현 최대 3,000원에서 최대 4,5,000원까지 수도권 시범 운영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기본 요금에다가 여기 5,000원짜리를 하게 되면 거의 9,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고 이거는 뭐냐면 이 승차 거부에 대해서 막기도 하고 돈을 더 내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1,000원, 2,000원 더 내는 거에 대해서 이게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1만 원 넘나라고 해서 자극적으로 보기보다는 결국 원래 내는 비용에서 이제 1,000원, 2,000원 더 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충분히 내가 집에 일찍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걸 치게 되면 택시 이용도 늘어날 수 있겠죠. 타다 보시면 소카 자회사에서 타다 베이직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카에서 이렇게 되다가 이 대표 불구속 기소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얘네들이 우리나라 어떤 일정한 이제 그 우버법이라는 게 법안 자체가 제대로 없다 보니 이게 무죄 판결을 났어요. 무죄 판결 맞는데 무죄라면 당연히 검찰은 항소 들어가죠. 타다 금지법 이게 등장하게 되면서 외익 서비스 안 하게 됩니다. 물론 소급 적용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손해라고 판단한 거죠. 타다는 이제 금지법원법소원 청구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타다 금지법은 합법이다라고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방식을 바꾸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시면 타다 넥스트 이 금지법에 맞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겠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예요. 실제 타다를 이용했었을 때 어떤 만족률은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결국 카카오 입장에서는 경쟁사죠. 그러니 이걸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버 모델 물류 산업인데 보다시피 어떤 대여를 해주고 이러한 대여를 한 거에 대해서 이용자가 지불하게 되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집을 이렇게 빌려주게 되면 숙박시설 제공 없고 비용을 주게 되죠. 이용자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똑같은 항상 똑같은 호텔에서 이제 자는 것보다는 에어비앤비에서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운송시장 등록하게 되면 연결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 어떤 업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더 관리가 쉬워지는 경우도 있죠. 이게 우버 방식입니다. 자, 마약과의 전쟁 나와 있죠. 지금 보면 이제 이게 경찰청에서 만들어 놓은 만화예요. 근데 마약 청정국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아니다라는 게 대부분의 중론이죠. 너무나도 쉽게 들어오게 되는 게 있고 마약류 사범이 5년간 14배 급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증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운항 급감에서 마약류가 해양으로 바뀌게 됐었다. 운항을 안 가니까 배에서 운반하게 돼요. 배에서 운반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랑 마약 운반책으로서 많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마약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쉽게 들어오게 된 이유가 김치 프리미엄이 또 여기도 들어가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런데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그쪽 나라에서는 마약을 1회 하는데 2,000원에 3,000원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치킨값이 됩니다.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에 대해서 10배 이상 튕기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국이란 시장 자체를 놓치기가 힘든 마약 판매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양 정사자나 이렇게 돼서 노동자 집단이나 이런 식으로 간이시약 검사도 하고요. 여트라인데 마약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막기도 합니다. 실내로 이제 태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라오스 같은 데 들어오게 되는데 그쪽에서 사용되는 마약의 1회 투약량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냐면 3,000원에 4,000원 정도래요. 우리나라들은 바로 2만 원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 소비자가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국으로 유입되는 게 늘어나게 되고 가격이 또 2만 원, 2만 2천 원 그럼 비싸냐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마약에 대한 상식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고위층 날 수 있고 굉장히 비싼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에 할 수 있어. 그럼 호기심에 생각 없는 친구들이 이걸 하게 되면서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게 10대, 20대죠.
10대, 20대가 또 늘어난 이유는 이걸 거래하는 것이 대부분 다 SNS라든지 다크웹이나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 어떤 나이 드신 입장에서는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10대, 20대는 이게 능숙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되고 또 SNS의 특징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누굴 특정해서 잡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그 장소에 가지 않고요. 그 계정에 그러니까 만나질 않아요. 운반책이 만나지 않고 전달해 주는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마약 수사대에서 지금 잡은 것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 마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봉투에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생산돼서 나온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마약으로서 잡히게 되는 것들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약은 그러니까 쾌락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쾌락을 주는 것보다 그 쾌락이 주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면 그냥 평온한 상태,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고통을 제거한 게 쾌락이다. 그래서 과거 뭐 그리스 철학자도 얘기했지만 억지로 우리가 그 고통을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태원 쪽에서 이제 있었는데 물론 이태원 참사에 있었으면 그 전에 있을 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보면 여러분이 많이 먹는 곰젤리 형태죠. 곰젤리 형태도 있고 이게 바로 엑스터시라는 약.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곰젤리가 지금 입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떤 음료수나 이런 데다 바로 녹도록 타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섭취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 자체도 지금 보다시피 다르고 노바라 형태하고 다르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약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향정신성 이제 약제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종류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스톤타젠이라 그러면서 의용료만의 잘레플론, 디페닌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임시마약류 같은 경우는요, 마약류에 준한 건데 중추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정신과 치료나 이런 것에 쓰이다 보니까 임시마약류로 분류가 됐고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이렇게 주는 것들을 골라서 이제 1군에 집어넣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 굉장히 큰 것에 들어가게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타가는 약들 중에 이런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미할 경우는 이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약제 자체의 어떤 양 자체가 매우 줄어 있죠. 근데 그런 것들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런 마약의 효과를 주게 되고 굉장히 큰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약도 잘 쓰면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경정신과에서 질환받는 거에서 괜히 이런 거 하게 되면서 약 먹으면 우리는 더 나빠져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필로폰 밀스 보면 태국하고 라오스 보이시죠?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온 데가 이렇고 베트남하고 태국에서 41kg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마약 사범에 대해서 21년 잡힌 건데 22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원유 증감상량인데 앞에 보세요. 오펙 플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펙 플러스는 바로 뭐냐면 이 오펙뿐만 아니라 비오펙, 그러니까 산유국들, 생산이 가능한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증감산을 조정을 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보다시피 10월에서 11월 지금 마이너스 200배럴, 200만 배럴까지 떨어뜨리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을 떨어뜨리니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이제 석유값이 어떻게 올라갈 건지는 명확하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 소리를 내세웠겠죠. 이 감산 결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 바이든 정부가 내세웠던 게 이러한 원유 가격의 안정화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 지금 줄여버리면 100% 원유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것이고 이게 또 러시아가 주도를 했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일종의 경제 제재 같은 것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고 또는 이전에 산유에 대해서 이걸 막아놨었던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것도 있겠죠. 이게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에 해당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석유 생산국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이제 미인대에 나온 베네수엘라 미인들이 당선이 많이 돼가지고 베네수엘라 미인 국가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외국에서 만난 베네수엘라 친구도 너 또 우리 너는 베네수엘라 사람 같이 안 생겼다고 할 거지 하면서 이런 얘기 농담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뭐 항상 베네수엘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베네수엘라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친숙하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 이제 석유 파동이나 기차 등등이 있었을 때 굉장히 석유에 대한 공급을 활발하게 해주던 거고 지금도 이제 거래를 트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베네수엘라 갈등이 계속되게 된 건 뭐냐면 제재를 확대합니다. 이제 2015년 베네수엘라 제재에 대해서 인권탄압 제재 법안 통과하고 관리 제재 들어가게 되면서 이 석유 생산이 이런 데 대해서 제한을 두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러한 제재를 풀어갖고 석유 생산 수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풀릴지는 뭐 봐야 되겠죠, 우선은. 자, 노사정 협의회라고 부릅니다. 노측과 사측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재안을 서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었던 이 대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 노사정 협의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 나왔던 이조 후보자입니다. 이러한 이조 후보자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딸과 함께 작성한 논문 3편 표지 나와 있죠. 딸 이름을 이제 등재를 한 거예요. 등재를 해가지고 이러한 논문에 대해서 누가 썼냐. 딸이 쓴 거에 대해 아빠가 숟가락 얹었는지 아빠가 쓴 거에서 딸이 얹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같이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했는데 딸한테 이제 장학금을 준 이제 기업한테 그쪽에다 특례 사업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서 이조 후보자가 지금 여기서 교육부 총리가 됐었을 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뉴라이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어떤 논란도 존재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교육에 대한 전문가로서 할 수가 있을까?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교과부 이제 차관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력을 인정받아 됐었다라고 하게 되지만 내부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도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명이 이루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인사가 실패한 인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재활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인데 교육부 총리가 저번 때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면서 공석으로 너무 오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는 불을 끄기 위해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차후에 지금 이거에 대한 판단은 후대가 판단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분도 이전에 그 교육부 장관 후보와는 교육부 총리죠. 엄밀하게 총리로 이제 격상됐으니까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해봤고 17화부터는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